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로 유명하신 우리 김강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많은 방송 프로그램 출연해서 섭외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책도 많이 내시고 계시잖아요. 네. 경제 전망 예. 책들을. 네. 그 책에는 아마 2023년 우리 경제 전망 이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담겨 계실 건데 좀 일단 들어가는 말로 간단하게 소회. 네. 그러니까 느낌상 2023년 우리 경제에 대한 간단한 한 멘트를 하신다면 모두가 가난해진다. 모두가 가난해진다. 경제의 3대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니까요. 예. 가계, 기업, 정부 다 가난해진다. 저도 뭐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23년 전망서 내면서 출연했던 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았던 게 그 주제가 모두가 가난해진다. 그게 160만 정도 조회가 있었는데 왜 모두가 가난해지는지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위압감 조성하고 희망을 잃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난해지는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할까 이것을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그 옛날로 따지자면은 오일 쇼크 위기가 있었고요. 70년대.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 보면 97년 IMF,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네. 그러면 진짜 위기는 아직 안 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경제 위기 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경제 위기 안 옵니다. 가난해지는데 경제 위기는 안 오는 경제 겁니다. 위기는 아닙니다. 경기 침체죠. 침체와 위기는 다르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경제 위기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어요. 1980년 마이너스 1.6% 성장한 거, 이 경제 위기였죠. 1998년 IMF 외환 위기 마이너스 5.1% 성장, 경제 위기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0.8% 성장한 거, 경제 위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우리나라 마이너스 0.7%. 이 네 번이 경제 위기고요. 23년 성장률로 보면 1%대 중후반. 저는 1.9로 전망을 했고요. 언제요? 10월에 전망했고 11월에 KDI가 내년을요? 23년을요. 2023년을. 네. 23년 전망치를 지난 10월에 이 책을 발간하면서 1.9%로 전망치를 냈고요. 그리고 KDI가 지난 11월에 1.8%로 낮춰 잡았고 또 한국은행이 이번 12월에 1.7%로 낮춰 잡았죠. 그럼 1.7에서 1.9에 해당되는 이 정도의 성장률은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한 가장 큰 악재, 가장 어려운 경제. 그렇다고 경제 위기라고 규명하기는 어려운 1%대 성장을 나름 유지하면 경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경제 위기는 마이너스가 돼야 경제 위기이죠. 근데 2023년 경제는 2022년에도 좀 어려웠는데 이건 둔화 국면이고 23년은 침체 국면인 거죠. 둔화에서 침체로 가는 경로 지금 딱 그 중간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대 잠재 성장률조차 안 된다 라는 면에서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고요. 22년은 뭐 이렇다 저렇다 굉장히 어려운 경제 현상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경기 둔화하고요.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 타잖아요. 위에서 쭉 내려오면 이게 둔화죠. 근데 물 속에 첨벙 들어갑니다. 이게 침체죠. 그러니까 둔화이고 23년이 침체 국면이죠. 그렇다고 V자로 경제 위기 오는 그런 충격이라기보다는 L자로 점점점 안 좋아지는 그 장기 침체 초입에 들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2023년 이후에도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침체가 지금의 경제를 보는 그 전제가 IMF도 이제 세계 경제를 전망할 때 22년을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했을 때 3.2%로 봅니다. 그럼 세계 경제 성장률은
우리 기준선을 3.5로 보면 좋거든요. 그걸 밑돌면 이제 둔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도 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3년 경제가 바로 2.7%로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물론 IMF의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거는 10월달 전망치고요. 딱 1월달 초중순에 또 수정 전망치가 나올 텐데 이게 수정 조정 될 거라고 봐요. 수정 조정 되면 2.7도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한 2%대 초중반 2.2에서 2.5 사이로 전망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말 그대로 좀 강한 경기 침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제 위기랑은 다르지만 경제 위기 시즌을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어려운 국면 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도 위기하고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그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낸 그 책에서 네.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표현하셨고 네. 내핍점이라는 용어도 등장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 경제 전망을 한 지는 오래됐고요. 예. 그 전에는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경제 전망을 이제 보고서로만 냈고, 예. 또 KPMG 삼성 KPMG 경제연구원에서는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이제 PM을 맡아서 경제 전망 보고서 형태로 내다가 단독 저서로 낸 건 2018년부터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경제를 전망할 때 그 해를 점으로 표현을 해봤었어요. 점으로. 예. 그러면 그 점들을 쭉 이으면 선이 되잖아요. 제 2050년까지 쓰기로 약속하는 의미에서 매해 점을 찍고 있고요. 그 지금 5번째 점을 찍었는데 23년 경제를 내핍점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23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난해지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이유는 명목소득 여러분의 그 통장에 찍히는 그 가처분 소득 명목 기준의 소득은 떨어지지 않아요. 나름 유지됩니다. 근데 이걸 실질 소득으로 전환하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극명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이 격차가 벌어지죠. 가난해지는 거죠. 소득은 줄어들지 않을지 몰라도 그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죠. 하물며 높은 고금리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요. 우리 경제에서 약 78.5%가 변동금리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갈수록 이자 상환 부담은 쌓이죠. 가중되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23년을 좀 궁핍하다, 어렵다, 배고픈 해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 궁핍함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내핍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겨낸다. 네, 영어로는 austerit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봐도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되실 겁니다. 이게 그레이트 리세션은 뭡니까? 그러니까 리세션이 일시적으로 찾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기 침체 국면에 초입에 들어선다. 그런 의미에서 Great Recession이라고 표현했고요. 글로벌 리세션이 왔던 국면들을 보면 그냥 단기간 안에 오지 않고 한 5년 정도 장기 이게 마치 소용돌이 같아요. 이거를 영어로 이제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그 높은 가격을 반영해서 메뉴판 가격을 조정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놀라요. 그래서 소비를 아껴요. 그리고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해요. 뭐 이런 것들이 한번 그 소용돌이에 들어오면 다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를 보통 보여주죠. 근데 그렇게 소용돌이에 처하는 그 배경이 그 근본적인 배경이 물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소용돌이에서 처해서 나오기가 어려운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 고물가 또 고금리 그것이 주는 뭐 자산 시장에 주는 압력이라든가 그밖에 앞에 말씀드렸었던 그 실질 소득을 축소시키게 만든다든가 금리가 또 높아지니까 고금리의 역습을 받죠. 기업들이 도저히 신규 투자할 수가 없어요. 설비 투자 용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투자 규모를 축소시키고 또 고용 위축이 와요. 이런 경로가 단기간에 찾아오지 않고요. 장기화되는 그 국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Great Recession이라고 표현을 해봤고 23년은 그것의 시작점, 침체 국면의 시작점 이렇게 비유해 본 겁니다. 좀 전에 이제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10월 달에 이 책을 냈을 때 1.9%, KDI가 11월 달에 1.8%, 네. 그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몇 프로로 했습니까? 1.7%. 1.7%. 그러니까 다 어쨌든 2% 밑에 1% 후반대를 이야기하고 네. 아직 마이너스 예측은 없죠. 그래서 네. 지금 아까 교수님은 네. 이 경제 위기는 아니다. 경제 위기는 침체다. 아니죠. 예. 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최근에는 0.6% 전망치를 보도한 기사도 봤습니다. 네. 이게. 예, 그래서 침체기로 정의하든 간에 아주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전망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올 연말부터 좀 이 2023년도에 좀 이렇게 변화의 추이라 할까요? 그 변화의 흐름을 좀 약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제를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한 변수를 세 개를 꼽으면 예. 거의 요약이 끝납니다. 네. 그게 이제 물가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금리죠. 네. 세 번째가 시장이죠. 뭐 시장에는 외환 시장도 있고, 뭐 자본 시장도 있고, 그리고 뭐 자산 시장이라든가, 뭐 그밖에 실물 경제까지도 다양하게 시장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높아진 물가가 높아진 금리 시대를 만드는 것이고, 이른바 긴축의 시대죠. 고물가 지금 고금리잖아요.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 시대가 긴축의 시대를 더 가속화시킨 거고요. 그게 시장에 발작을 준 거죠. 결국 이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고물가 기조는요. 23년 상반기에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6월 달에 9.1%를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 4분기 들어서서 약 8, 7로 내려가죠. 네. 그리고 23년 상반기가 대략 6%대, 23년 하반기가 대략 5%대. 어쨌든 그 물가 상승률의 추이가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는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9%랑 비교해서 6%가 작은 것 같죠. 6%라는 물가 상승률은 정말 그 나라 경제가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물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6%는요. 그러니까 목표 물가가 2%고요. 이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의 기준선이 2%의 2배예요. 목표 물가의 2배. 그럼 4%면 견디기 힘든 수준의 고물가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넘어서는 물가 상승세니까 여전히 고물가 기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국면인 거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물가는 나름 유지되는데 경제 성장률은 크게 꺾여요. 고금리의 역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이미 벌어졌지만 채권 시장에서 이 시중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할래야 발행할 수가 없어요. 발행해도 높은 채권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그게 매각이 안 돼요. 투자자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국면인 겁니다. 기업들도 높아진 금리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국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세가 주춤해지는 거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1%대로 떨어집니다. 23년 경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물가는 나름 유지되는데 저성장이 찾아오는 거죠. 본격적인 저성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은 고물가 고성장이어야 되고요. 디플레이션은 저물가 저성장인데 그 두 가지 개념 중에 안 좋은 것만 고른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고물가와 저성장.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인 거예요.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은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고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가 19년, 20년이었어요. 근데 23년은 경험해보지 못한 22년은 인플레이션 시대인 거죠. 2.2% 정도 성장하면 저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인 경기 침체와 말 그대로의 고물가가 아직 상존하는 시점. 그게 23년 경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물가 기조가 나름 꺾이는 게 23년 하반기. 예. 그래서 경기 저점은 어쨌든 23년 상반기로 보고는 있습니다. 아, 2023년 이 상반기. 네,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들 있습니다. 하반기에서는 조금 그래도
네. 경제가 좀 상반기와 하반기랑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등락인 것이지. 24년은 25년을 놓고 보면 등락을 반복하면서 어려워지는 경로로 가는 것은 계속.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물가 금리 시장이래 했잖아요. 예. 그때 그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시장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을 때, 예.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제 많이 이제 저한테 이제 칭찬해 주신 분들이 예. 그 제가 22년 6월, 5월, 6월에 이제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냈고요. 책을 내기 전에 여러 칼럼을 통해서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 표현을 했었고요. 그게 결국 이 긴축적 통화 정책이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충격을 준 거죠. 주식도 많이 빠졌죠.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22년 전망서에 이거 전책이죠. 네, 주식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333페이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어. 네,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돈의 이동을 봐라. 그럼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 은행으로 이동한다.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한다. 그러니까 주식 보유 비중을 낮춰라라는 게 그 핵심 코멘트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들이 이 사람이 보던 그 스탠스가 맞구나라고 하면서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해예요. 22년 한 해가.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을 구분해 놓고 보면 외환 시장 강달러, 주식 시장 주가 하락, 그리고 자산 시장 집값 하락, 그리고 마지막 실물 경제 경기 침체 이런 국면을 만드는 것이고요. 다만 물가 정점론이 이미 그러니까 이 10월부터 물가 정점론이 확실히 부상했죠. 그러니까 물가 정점은 미국 기준으로 6월입니다. 9.1% 찍었던 게. 근데 그게 확실히 정점이 맞다라고 기대를 확실히 가져가는 거. 그런 국면은 10월 정도에 온 거죠. 예. 왜냐하면 6월 물가 상승률은 7월에 나타나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갖고 정점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이후에 두 개분 혹은 세 개분의 물가 상승률 기록을 보면서 정점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10월쯤에 물가 정점 맞다라는 정점론이 확산하죠. 그러면 이제 물가 정점 찍고 이제 안정화되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물가 정점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아, 그리고 역시 그런 론이 부상할 때 주식 시장으로 돈이 다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저점론도 같은 겁니다. 10월이요. 그리고 환율 정점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가네. 상대적으로 다른 유러피언 국가들, 영국이나 유로존 같은 그런 국가들은 추격전을 벌이네. 금리 인상 속도 막 강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높은 물가가 뒤늦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발 고물가 기조가 오히려 미국보다 더 충격적인 숫자로 나타납니다. 뒤늦게. 그러니까 6월에 미국이 고점을 찍었고 뒤늦게 유로존이 찍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약 한 9월, 10월쯤에 그제서부터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단행하죠. 이게 강달러 기조를 꺾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가 정점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환율 정점론, 그 주가 저점론 다 같은 말이죠. 이 네 가지가. 이 지표만 다른 거예요. 뷰만 다른 거지. 이 세계 경제가 같은 그 톱니바퀴를 이렇게 딱 이어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게 그건 거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시장에 그런 충격을 줬고 결국 이런 론이 부상하면서 다른 전환점을 가져가는 모습인 거죠.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이야기한 부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말입니다. 네. 그 전망은 어렵지만 적어도 미국의 고금리 행보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라는 기사들은 좀 봤습니다. 네네. 현재 이번에 말씀하신 경제 침체의 장기화 이 부분들이 이전과 비교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글로벌 경제 자체가 전부 다 함께 장기 침체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세계 경제 아까 이야기한 세계 경제의 흐름, 주요 국가의 전망 이게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두 개 권역으로 나누면 일부가 선진국 권역, 그 나머지가 신흥국 권역입니다. 근데 선진국 권역에 가장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밖에 유로존, 일본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개도국에는 너무나 많은 중국, 브릭스, 그밖에 아시아 신흥국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포함되겠죠.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L자로 꺾이는데 근데 그 L자로 꺾이는 흐름을 더 밑으로 잡아내리는 역할이 선진국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로존을 비롯한 이런 선진국들이 너무나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도 높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나라들인 거죠. 결국 그런 나라들이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거죠. 기업들의 설비 투자 위축이라든가 신사업 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그런 나라 권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흥국 권역들은 나름 버팁니다. 성장률로 보면 3.7%, 3.7%, 22년이 3.7, 23년도 3.7%. IMF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름 버틴다. 근데 이 중에서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든가 이미 외환 위기에 처한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을 일부 제외해 놓고 유망 신흥국들을 구분해 놓고 생각해 보면 이들은 오히려 23년에 우상향합니다. 예. 그런 나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권역이 아태 지역이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적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의 성장세는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글쎄요, 여러분들이 뭐 ETF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뭐 괜찮을 만한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분석한 것은 IMF나 월드뱅크가 똑같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초하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